자, 이재명 대통령. 네. 네, 이제 하도 이재명 대표가 낯에 있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나 후보.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역대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40%를 돌파한 후보로 당선으로 네. 기록을 했죠. 그래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네. 근데 이제 겨우 턱걸이로 지금 40%를 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6대 대선 때는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29.8%밖에 네. 얻지 못했군요. 그리고 18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39.87. 야, 거의 40% 갔었군요. 네. 그리고 나서 19대 대선에서는 더 떨어졌어요. 38.71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0%. 네, 20대 대선에서는 38.15%. 네. 이번 가까스로 40%를 넘겼죠. 그러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한번 요거를 지난 총선까지 한번 더 해봤습니다. 네. 총선까지 집계를 낸 곳은 없을 거예요. 총선은 왜냐하면 후보들도 많고, 그런데 그 후보들 중에서 민주당인 사람들의 그 표를 한번 합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득표를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부산만 본 거예요. 지난 2022년 대선, 그리고 작년 총선, 2025년 대선, 이렇게 이제 전국적인 큰 선거 세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네. 작년 총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제 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바로 대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선거이기도 해요. 네. 총선 이후에 이제 그래서 계엄 직전에 그 부산의 이제 민심을 보여주는 가장 가까운 선거였고요. 네. 자, 보시면 민주당이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가 38% 정도 네. 얻었군요. 표차 20% 격차가 났었군요. 그렇고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는 그 후보들의 표를 다 합쳐봤어요. 합쳐봤더니 39%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국힘은 47% 정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떨어졌네요, 그죠? 그렇죠. 그 격차가 약간 국힘이 많이 떨어진. 그러니까 당선은 많이 됐는데 네. 표는 많이 못 얻었네요, 그죠?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슬금슬금 이렇게 조금씩 올라갔군요. 40.14까지 올라갔고 국힘은 50%를 넘기는 했는데 네. 이 40% 벽을 허용해 줬군요, 민주당에. 네, 그렇긴 해도 지난 총선 때보다 지금 국힘당이 부산에서 더 많은 표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산 그 PK 민심이 내란이나 계엄에도 불구하고 네.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 이번 그 PK 표심을 많이 아쉬움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또 이제 부산에 살고 계신 분은 어디 SNS 글에다가 정말 제가 부산 시민들 대신해서 미안하다,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득표수를 갖다가 네. 전부 다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전 지역 17개 시도를 다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서울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은 이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이 지금 요 맨 왼쪽이 대선입니다. 네. 2022년 대선 당시에는 290만 표, 민주당이 290만 표, 국힘이 330만 표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총선에는 총선 때 뒤집어졌군요. 서울이. 그죠? 300만 표, 260만 표로. 네. 예. 저 때는 이제 투표율이 대선 때는 77%인데 저 때는 한 60몇 %였죠. 네. 그런데도 서울에서 표가 더 늘어났어요. 네. 이 분위기가 그대로 대선으로 이어졌군요. 네. 예. 지난 총선의 그 투표 성향이 그대로 이어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대선 때는 투표율이 총선 때보다는 한 10% 이상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네. 민주당 지지표는 한 10만 표 정도, 그죠? 네. 예, 늘어났고. 그래서 서울도 사실은 이제 경기나 그 인천에 비해서
점점 더 지금 보수화하는 예, 도시로 네. 수도권에서는 네. 예,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번에 그 12.3 부산이나 이제 뭐 대구하고 달리 직접 12.3 계엄을 이제 그 목격할 수 있었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표심이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네. 그리고 네. 경기도도 볼까요? 네. 경기도는 계속 민주당의 우위에 있습니다. 네. 440만 표, 420만 표, 480만 표까지. 그러니까 경기도는 서울과 달리 예, 이번에 그 12.3 계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였던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지난 440만이 480만이 됐으니까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예, 그리고 그 지난 대선 때 400만 명 국힘당인데 50만 명이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100만 표 정도 이상의 차이가 이제 지난 대선 때보다 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분명히 다르게 지금 경기도는 확실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서울에서 경기도로 또는 이제 수도권으로 오는 사람들이 서울로 못 들어가고 경기도 쪽에 거주를 하면서 이 경기도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민주 진보 진영을 가장 이끄는 핵심 리딩 에어리어가 됐어요. 네. 지역이. 그리고 이번에 뭐 사실은 민주당이 전국 8% 차로 이제 이기는데도 사실 경기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 표차가 보십시오. 이거 엄청납니다. 네. 네. 엄청나요. 네. 130만 표 네. 차이가. 네. 자, 인천 보겠습니다. 네. 인천이 아주 경기도하고 더불어서 지난 대선하고 비교해 보면 가장 놀라운 민주당의 그 약진이 보이던 네. 곳입니다. 저 지난 대선 때 보시면 거의 국힘당하고 차이가 없었잖아요. 네. 뭐 근소하게 이겼는데 91만 3천 대 87만 9천.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민주당이 100만. 반면에 국힘당은 777만으로 지금 쫄아들었죠. 77만 7천. 네. 네. 그래서 대체로 지금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 보면 인천이 상당히 민주당의 약진이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충북 보죠. 네. 충북. 네. 네. 충청북도도 확연히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졌죠. 45만 6천 대 51만 2천으로.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근소하게 앞섰고요. 그리고 이번 대선 때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충북은 지난 총선 이후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군요. 충북은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험지라고 불과되던 곳인데 지난 총선 때부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민주당이 뭐 근소하지만 이제 국힘당보다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쪽은 이제 청주 등 이제 대도시는 이제 민주당. 그렇고 이제 나머지 그 이제 군 단위 지역은 여전히 국힘당 강세 지역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충남을 같이 보겠습니다. 네. 충북과 달리 충남은 이제 민주당이 전통적인 우위를 보여온 지역인데 네. 이번 지난 대선 때는 충청남도도 졌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근데 이번 지난 총선 때 다시 역전을 했고 이번에 그 격차를 더 벌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총선이 분위기를 좀 바꾼 계기가 됐군요. 네. 자, 이어서 대전도 보겠습니다. 대전도 역시 마찬가지 패턴이군요. 대전도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이 졌어요. 그런데 이번 총선 때 확실하게 민주당 우위가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이번 대선 기간 중에는 그 격차가 다소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 역시 대전도 이 서울이 좀 올드 나이든 노년 도시가 돼가는 거와 비슷한 것으로 대전도 그런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세종시도 볼까요? 네. 세종시가 지난 총선 때하고는 이제 이게 이제 민주당이 적은 이유가 있죠. 네.
세종시. 그때 민주당에서 후보를 안 냈던 후보를 안 거죠. 냈죠. 네, 안 내는 바람에 이렇게 된 지난 겁니다. 총선 때는 뭐 후보가 없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비교할 수는 없는데 확실히 보면 지난 대선 때보다는 세종시에서 표차가 많이 났죠. 네. 예, 저 표차가 많이 난 이유는 그만큼 이제 윤석열 정권이 공무원들한테 인심을 잃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세종시. 그다음 이건 강원도입니다. 네. 강원도는 지난 대선 때는 차이가 많이 났죠. 네. 42만 대 이제 54만 민주당이 많이 졌어요. 네. 거의 한 10만 표 이상 졌는데 지난 총선 때도 그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이번 대선 때는 거의 많이 비슷해져 많이 좁혀졌어요. 아, 그러네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추천 원주가 승리를 했고 강릉만 내줬는데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강원도에 작은 이 군단이 있죠. 예. 네. 그곳을 이제 다 내줘서 내주긴 했습니다만 춘천 원주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네. 강원도도 이제 한 다음 선거쯤 되면 예. 그리고 그 크게 또 차이가 크지 않았거든요. 네. 그 뭐 민주당이 그 패배한 쪽에서도 예,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전통적으로 TK하고 함께 그 민주당이 아주 대표적인 열세의 지역이었는데 이번 지난 총선 때부터 약간 변화 조짐이 불다가 이번 대선 때는 확실하게 강원도도 이젠 이 국힘당이 자신의 텃밭이라고 부르기가 이제 쉽지 않은 네. 곳으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TK로 가보죠. 대구입니다. 네. 대구도 네. 요 격차가 조금 줄었네요. 지난 대선에 비해서. 약간 줄었죠. 네. 국힘당도 1200만에서 1100만으로 외려 투표율이 올라갔는데도 네. 국힘당의 득표율은 약 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네. 120만 명에서 110만 네. 명대로. 반면에 이제 민주당은 34만 5천에서 37만 9천으로 좀 늘었네요. 지난 총선 때는 격차가 더 벌어졌었는데 네. 이번 대선 때는 확실히 대구도 12.3 계엄의 무풍지대인 줄 알았는데 약간은 대구에서도 그러니까 12.3 계엄의 영향으로 이제 그 국힘당에 이제 그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일부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것 네. 같습니다. 이 지난 총선 때 이렇게 좀 77만 정도로 줄어드는 이유는 네. 그 국힘 말고 뭐 무소속이나 다른 대안에 뭐 우리 공화당이나 뭐 다른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보수 쪽 네. 정당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경상북도입니다. 네. 네, 경상북도도 역시 대구하고 비슷하죠. 네, 비슷한 패턴입니다. 네. 지난번에 재선 때는 이제 130만인데 이번에 120만으로 국힘당은 줄었고요. 네. 반면에 민주당은 조금 올라갔죠. 예, 그리고 이재명 그 후보의 고향인 안동에서 30% 득표를 했고, 네. 예, 그래서 예, 이번에 뭐 대구 경북은 진짜 나라를 팔아먹어도 국힘당을 찍어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저기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미세하지만 예, 대구 경북에서도 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부산입니다.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죠. 네. 이건 이제 조금 전에 득표율이었고요. 지금은 득표수로 보는 겁니다. 부산은 지난 총선 때에 비하면 이번 대선 때 지난 총선 때는 좀 격차를 많이 좁혔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대선 때는 다시 조금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사실. 40%대를 돌파하긴 했지만 국힘당하고의 그 득표율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지난 총선 때 추세가 그대로 이어졌다면 예, 이번에 부산에서는 거의 비슷한 예, 싸움이 되지 않을까 봤는데 네. 좀 아쉬움이 좀 예, 남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네요. 40% 득표율 상으로는 좀 뭐 벽을 뚫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득표 수로 이렇게 다시 열어보니까 여전히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태가 나타났군요. 네. 울산입니다. 울산. 네. 울산이 사실상 많이 쫓아갔죠. 그러네요. 네, 지난 대선 때는 29만 7천 대 39만 6천이었는데 이제 지난 총선 때 조금
총선 때는 격차가 뭐 크게 좁혀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 대선 때 확 좁혀져. 거의 많이 좁혀가지고 네. 예. 예. 이런 것도 네, 그러니까 TK, PK가 영원히 국힘의 어떤 텃밭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지금 이 득표 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네. 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득표율로 볼 때는 안 보이던 게 지금 보입니다. 네. 자, 경남입니다. 네, 경남도 사실은 많이 쫓아갔어요. 네. 네, 지난 대선 때 차이가 많이 났죠. 네. 네. 79만 4천 대 120만. 네, 근데 이번 대선 때는 85만 2천 대 110만. 그러니까 국힘당은 줄어들고 민주당은 늘었잖아요. 네. 예. 저게 이제 지난 총선 때 조금 격차가 좁혀졌었고요. 예. 그게 이제 대선 때도 이제 더 좁혀졌기 때문에 이 부울경에서 사실은 이제 부산이나 울산에 비해서 경상남도는 민주당이 좀 험지로 네. 이게 됐는데 이번에 경상남도에서도 상당한 민주당이 좀 약진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는 아무래도 김해, 양산, 이 경상남도의 그 이 동북부 쪽 도시권에서 민주당에 좀 약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북입니다. 네. 전북. 네. 네. 전북은 뭐 압도적으로 계속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이 사실상 이제 처음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는데 다시 이번에 전북에서도 사실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예. 떨어졌네요. 네. 이게 지난 총선 때 어떤 분위기가 좀 잡힌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그럼, 전라남도입니다. 비슷하죠. 네. 전라남도도 국힘당의 이제 지지율이 많이 줄었죠. 네. 14만 6천에서 11만 1천으로. 이 한덕수가 이제 저도 호남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한덕수 나왔으면 달라졌을까요? 네. 글쎄요. 네. 말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제주도입니다. 네, 제주도가 이번에 확실하게 원래 한국의 뉴햄프셔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 우리 사회의 여론의 이제 풍향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게 그 출구조사보다 더 국힘당하고 격차가 벌어졌던 네. 곳입니다. 지난 대선 때하고 이렇게 바쁘더라도 훨씬 격차가 벌어졌죠. 그렇죠. 국힘당은 늘어나고 국힘당은 줄어들고 네, 그렇죠. 민주당은 늘어나고 그게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조짐이 보였습니다.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번은 민주당, 그 다음은 국힘당 이렇게 그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인데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제주도는 거의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승리를 지금 연승을 거듭하고 있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그 대선 직전에 김문수 후보가 제주도 가서 그 4.3 발언 사과하라고 그 유족들이 4.3 유족들이 이제 항의했지 않습니까? 뭐 남노당의 폭동인 것처럼 그렇게 발언을 해서 유족들이 항의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완전 외면해 버렸잖아요. 네. 아마 그런 점도 지금 왜냐하면 제주도에 사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4.3과 어떻게든 연결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제주 4.3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후보가 좀 명확하지 않은 후보가 나오면은 확실하게 인심을 잃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